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뉴욕 증시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휴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영어 시험부터 바로 가야 되나요?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서 밸류업이 화제 그렇죠. 아니에요. 특히 키워드죠. 이제 지금 이번 주는 주총 시즌인데 저도 오늘 양복을 입은 게 주총 가려고 입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경청을 주주의 네.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근데 이제 밸류업은 약간 콩글리시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re-rating, 네. 그러니까 주식이 스톡이 re-rating 되거나 네. 아니면 그 valuation이 re-rating 되는 거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여행커님이 그러면 re-rating하고 de-rating이 뭐가 틀린지 아세요? 반대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릴레이팅은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의 재평가가 위로. 재평가가 되고 이제 valuation이 level up. 그쵸. 그러니까 퍼가 10배가 되는 게 15배가 네. 되고 PBR이 0.5가 1.0이 되는 거. 네. 반대로 디레이팅은 주가의 재평가인데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거죠. 무슨 회사에 악재가 있거나 거버넌스 문제가 네. 있어서 PBR이 1배이든 게 0.7배가 되면 그렇죠. D-rating.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약간 밸류업이라고 외국 사람 만나서 우리 가령 3% 청취자가 네. 밸류업 하면 한국 투자하는 분은 알지만 우리가 그거는 되게 우리 국내에서만 쓰는 표현이고 stock 아니면 valuation, re-rating 이제 그런 표현을 써야 되고 가장 그걸 보여줬던 데가 다음 페이지 보면 애플이에요. 애플이 요즘 좀 안 좋죠. 주가가 시원찮지만 한 10몇 년 동안 특히 이제 그 CEO인 팀 쿡이 옛날부터 주주 친화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데이비드 아이언혼하고 칼 아이칸이 네. 한 3년 동안 가정 교육을 엄청 시켜서 야 주주한테 회사가 버는 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은 주주한테 주주 거니까 주주한테 돌려주자. 그래서 실제 2022년도 여기 보시면 855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했고 145억 달러를 그 배당을 지급해서 1,065억 달러. 그러니까 순이익의 90%를 주주 환원을 했습니다. 네. 8, 90% 하고 그래서 실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이 회사는 순이익은 166% 증가했는데 10년 동안 네. 뭐 많이 증가했는데 뭐 엄청나게 실리콘밸리 기준으로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 수가 34% 줄었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그냥 순이익의 2배, 300%가 증가했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우리 얘기하는 그 밸류업, 리레이팅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신뢰를 하면서 훨씬 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퍼가 12배, 3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26배, 7배 되는 re-rating, value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re-rating은 크게 보면 성장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모든 자산이 값이 올라가는 게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 에셋 프라이스가 자산 가격이 re-rating, 재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애플은 어떻게 보면 이 거버넌스 개선하고 성장성이 좀 더 돋보이면서 이제 퍼가 10배, 15배이던 게 25배, 30배가 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우리 그 기업 단체들 이런 데나 아니면 심지어 기업들도 뭐 노골적으로 경영권 방어해야 된다 그러는데 경영권 방어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만들면 스스로 경영권 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그 도구가 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주들을 우리 청취자 투자가들이 원하는 것처럼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주가를 만들면 그러니까 누가 감히 애플 빅테크를 와서 시비를 걸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시험에 부정 시험을 보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이상한 우리 주주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영어 테스트라고 보기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콩글리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밸류업을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애플을 예를 들어 주셨고요. 오늘은 주제 대략적으로 한 6가지로 하나씩 좀 들어볼 텐데 어떤 건지 좀 오늘도 우리 분기 실적이 이제 마감이 되면서 네. S&P 기준 5,250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S&P가 한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 달에 10% 올랐다는 건 연율로 40%니까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길게 보면 연 한 10% 정도 배당 포함해서 리턴을 가져준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뭐 대단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평가됐다는 시그널도 있고 가령 요즘 그 빅테크의 뭐 저커버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사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보통 그게 이제 약간 나쁜 시그널, 단기적으로 주가가 정점이 온 것 같은. 그 다음에 콜옵션이 너무 과다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주식하고 리스크가 거의 비슷한 거기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네. 요즘 그 IPO도 증가하고 있지만 레딧이 미국에서 화제예요. 어제 그제 주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CEO가 또 팔았대요. 그러니까 인사이더들이 팔면 네.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니까. 근데 또 초대형 M&A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관들 IB한테는 좋죠. 최근에 계속 그 금융주들 주가 많이 오르는 게 야 이제 IB 쪽이 좀 돌아섰구나. 근데 시장 관점에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딜을 하고 싶은 바이어가 많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되는 시그널이 있고 골드만이 어제 재미있는 리포트를 냈어요. 이 S&P를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으로 마켓캡 비중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M7이 뭐 30%다 전체 시총액. 근데 이제 이걸 균일하게 2%씩 배정을 해서 똑같은 웨이스로 비중으로 하면 그렇게 봐도 S&P가 17배 퍼 기준으로만 좀 고평가됐는데 과거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단기 고평가돼도 주가는 그냥 간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엄청나게 주가 여기서 많이 간다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 이제 그런 시장 얘기,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하고 개별 기업 관련된서는 이제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피에 추가 출자한 거. 좀 아마존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애플 소송한 거는 결국 실리콘밸리 모델을 챌린징하는 큰 어떤 그런 그 철학적인 이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라는 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그 약간 대가 모든 그 후견인 같은 피터 실의 그 사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엘리엇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서운 그 행동주의자 펀드가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세계 비슷하게 또 다른 그 상장된 영국의 펀드, 자산운용사 운영하는 펀드의 지분을 취득을 해서 행동주의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친구였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또 다시 인게이지먼트를 한다. 이게 월가의 그 세계입니다. 되게. 네. 자, 하나씩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죠. 이제 대표들이 주식을 매각한다라는 것은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뭐 우리 M7의 그 창업자인 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지금 뭐 일상적인 그 경영은 안 하는데 여전히 큰 그림은 지배주주로서 얘기를 하는 제프 베조. 뭐 요트도 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좀 요즘 컬러풀한 생활을 이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터 실 이분이 그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낯익지는 않은데 페이스북의 그 외부 투자가로서 처음으로 투자했고 팔런티어 창업했고 거의 그 이분이 입을 열면 그러니까 뭐 미국 전체 경제계가 주목할 정도로 되게 그 앞서 있고 영향력이 막강한 분들인데 이분이 팔런티어 주식을 석 달러를 이제 이번 1분기에 팔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그 여기 파란 실선이 이제 나스닥 지수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막대 그래프가 회사의 인사이더, 뭐 임직원 다 포함됩니다. 근데 미국은 주식 보상을 많이 주니까 간부들도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죠. 베스팅이 가능해지면. 그래서 인사이더들이 판 금액하고 산 금액의 배수인데 여기 보면
그 이제 여기 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10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 사람이 산 사람보다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으니까 10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한 13배.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인사이더가 매수한 금액이 13배쯤 돼서 과거 한 3, 4년 만에 최고치.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과거의 정점이었을 때 이 막대 그래프가 13배 바로 전에 갔을 때 그로부터 좀 지난 다음에 나스닥이 피크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월가에서는 이게 뭐 지금은 아니지만 몇 달 후 아니면 몇 분기 후 주가가 피크를 치는 선행지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조금 뭐 걱정을 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매도가 또 2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요 그 차트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러한 그 창업자들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주식을 팔면 거의 다 기부를 합니다. 이제 제프 베조처럼 요트를 사고 좀 파티를 하는 분도 있죠. 이분도 기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팔런티어 그 창업자인 피터 실은 1억 7,500만 달러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았고 네. 제프 베조는 85억 달러를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그 현 CEO인 앤디 제시도 2,100만 달러를 팔았고, 근데 앤디 제시는 뭐 한 1,000만 불, 2,000만 달러씩 계속 팔아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 보면 집이 몇 채가 있어서 집 사고 그러는데 많이 하고 그럽니다. 기부가 가장 큰 용도지만. 그러면 저커버그는 메타 주가가 100불 이하에서 400불 갔으니까 이익 실현의 욕구가 좀 있겠죠. 그래서 1억 3,500만 불을 팔았는데 여전히 회사 주식은 14%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좀 보잖아요. 되게 뭐 삼성전자 임원이 샀다 팔았다 뭐 KB금융 회장이 그 주식을 몇억 원을 샀다. 근데 되게 유용한 지표여서 그래서 주가가 뭐 아주 저평가됐으면 인사이더들이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페어 밸류 수준까지는 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적정 주가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매각하는 걸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게 정점 시그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매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을 때 보통 팔고 많이 내려왔을 때 보통 산다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또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콜옵션의 과매수 구간에 지금 미국 시장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공격적인 투자를 2배수, 3배수로 우리가 ETF-하고 많이 할 때 국내장도 해외장도 표현하지만 미국은 이제 콜옵션을 특히 젊은 학생들도 되게 많이 사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촉매가 돼서 시장 거래가 뭐 테슬라가 30조 원씩 하루에 거래되다가 요즘은 엔비디아가 되고 이제 그런 건데 그 콜옵션과 풋옵션과 콜옵션의 가격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콜옵션은 고평가됐고 풋옵션은 요즘 되게 싸다 그럽니다. 왜냐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지난 한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 그래프가 내려가서 콜옵션에 대한 과다한 수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시장이 핫하다는 얘기지만 이게 단기 과열이 아닌가의 이제 지표로 그 전문가들이 많이 봐요. 왜냐하면 너무 불나방 같이 그러니까 이제 경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미국에서 이제 콜옵션을 사는 이제 그런 양태여서 그러니까 시장이 하여간 만만치 않게 지금 밸류에이션 왜냐하면 S&P가 21배 퍼 기준으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간 하여간 단기 과매수 국면은 맞긴 맞습니다. 단기 과매수 국면 그리고 자꾸 이제 뭔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시그널들은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효과,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자산 가격이 리레이팅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면은 이러한 버블 속에서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있고요. 그 원래 좀 보수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그 다음에 밸류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GMO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항상 좀 거꾸로 진짜 항상 비관적으로 얘기하죠. 여기가 최근에 의견을 보면 이 금리 하락이 돼서 모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주가가 고평가됐지만 여전히 주가를 팔라고 우리는 권하진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약간 채권 시장 얘기인데
여기 막대 그래프가 뭐냐 하면 연도별로 자금이 미국 회사채 펀드에 얼만큼 들어갔냐. 그러면 이제 2010년, 11년, 12년, 23년 특히 2022년은 뭐 채권 시장이 엄청 힘들었던 데인데 4년 동안은 자금이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에 대한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올해 들어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그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하고 채권 시장을 항상 맞물려서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자산이 지금 리스크온이라는 거는 이게 투자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정크 본드,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험 채권이 그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일반 채권에 대비 얼만큼 스프레드가 있냐 보면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 선이 거의 뭐 밑에 바닥에 붙어 있는 건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식도 공격적으로 사지만 하이힐드 고위험 채권도 투자가를 지금 공격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하여간 모든 자산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다. 근데 이제 걱정을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솔직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부침이 있어서 그냥 가면 되고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또 이 가운데.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신호는 채권 시장도 이렇게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지만 이 거의 그 작년에 거의 죽었던 그러니까 2021년에 딜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보다는 M&A 시장이 90%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작년에 되게 어려웠고 그랬던 게 이제 M&A, IPO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M&A 딜이라는 거는 딜 규모가 100억 달러, 한 13조 원이 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초대형 M&A가 1분기에 2배 늘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딜 규모도 모든 시장을 다 합친 M&A 규모도 한 30% 늘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만큼 팔자, 그러니까 회사를 팔자는 세력이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도 있고 펀드, 펀드들도 있지만 이 가격에도 우리가 사서 밸류를 올릴 수 있다는 그 바이어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될 걸 기대하니까 보통은 이제 약간 차입을 해서 파이낸싱을 해서 인수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뭐 도움이 되겠죠. 저희가 방금 전에도 홈디포가 엄청난 규모의 또 인수 그러니까요. 한 20조짜리 딜을 해서 전 약간 놀랐어요. 되게. 공격적으로 뭔가 또 사업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계속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정말 시장이 고점인 건가, 고평가되어 있는 건가를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탑 종목 7종목, 특히나 그 종목 중에서도 또 일부 두세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 갔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의존도를 보면은 얼마나 높은가. 100년 만에 그렇죠. 최고라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이 팟캐스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골드만삭스를 치면 팟캐스트가 나오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 그 인터뷰 같은 것도 나오는데 뭐 골드만삭스답게 그 재미있는 토픽들을 꼽는데 이번 주에 올라온 게 미국의 그 초대형 종목 M7 아니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톱 10이 너무 시장의 그 의존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분석을 했는데. 결국 이제 주가가 고평가됐느냐, 밸류에이션의 문제를 덜 던지고 싶은데 이제 일부 종목이 너무 시장을 주도하면 그 자체가 그 불균형,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걸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의존도를 분석을 해보면 100년 만에 거의 가장 지금 심각한 수준의 그 의존도가 있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의 주가, M7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한 80% 금년에 올랐잖아요. 하지만 이익의 증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정한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제 그런 결론을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에 이제 투자팀에서 냈는데 이제 좀 디테일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 있어서 M7이 작년 4분기에 기업이익이
5% 증가했는데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익 상향 조정이 크게 많이 되는 게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인데 그거 실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이거 중심이어서 네. 이게 이익이 상향 조정이 안 되고 주가만 오르면 이제 그게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런데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회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니까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리고 저는 레딧 같은 데가 주가 이틀 동안 엄청 많이 빠진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거품으로 가는 회사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M7 그 시가총액 빅10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그 이유가 미국 기업이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 AI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비용 통제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마진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진을 또 많이 보니까 마진이 유지가 되려면 투자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매출 증가율이 2배는 늘어나야,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실제 이 M7들은 매출 증가율이 거의 예외 없이 물론 애플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애플은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니까 하지만 M7 전체로 보면 매출 증가율이 10에서 15% 충분히 계속 증가를 하니까 마진이 유지가 되고 이익 증가가 견조하다면 지금 이제 M7이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조금 넘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과연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선 괜찮다. 이런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네. M7을 제외하고는 어떨까요? M7을 제외하고는 네. 그 우리가 보통 그 S&P 500을 SPX라고 그러죠. 근데 SPW라는 거가 이제 그 있는데 그거는 모든 500개 종목을 2%씩 해서 이제 균일하게 웨이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SPX는 퍼가 지금 21배인데 SPW는 퍼가 17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은행주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제 M7은 오히려 좀 주춤한데 최근에 이 온기가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골드만삭스가 요건 좀 다른 리서치예요. 같은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이지만 이제 다른 리서치 결과인데 자기네가 이제 모델을 계산을 해보면 성장성이나 금리 뭐 이런 걸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equal weight, 그러니까 균일하게 시총 비중이 반영이 된 S&P 500의 fair value, 적정한 퍼는 15배인데 지금 17배여서 일시적으로 조금 한 10% 정도 오버밸류, 고평가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다. 이제 이거는 팩트니까요. 팩트이지만 항상 이런 이제 분석할 때 뭐 30년, 50년을 돌려봅니다. 과거에 이렇게 단기 일부 고평가 국면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근데 과거에 보면 한 20% 고평가 국면에서는 특히 금리가 내려가는 큰 그 사이클의 변화가 있는 데서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주가는 다 올라갔다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가가 당장 하락하진 않다는 얘기인데 다만 주가의 상승 속도는 과거 3개월, 6개월보다 향후 3개월, 6개월이 훨씬 낮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주가 상승폭이 되게 둔화될 것을 암시하지만 주가가 당장 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게 결국 이익 증가율인데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금년에 미국 기업 이익 증가율을 한 7, 8% 보고 내년에 한 12, 3% 보는데 그것을 애널리스트가 지금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고 보면 그것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금년 1분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앞으로도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골드만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는 과연 지금 시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를 더 이상 바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 꺾인다기보다는 여기서 상승에 대한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S&P 지수 6천을 추정을 했다고 막 보도가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골드만삭스 그 전략가가 수석 전략가 커스틴이라는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지난주에 위클리를 쓰면서 너무 많은 고객들이 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S&P가 얼만큼 올라갈 거냐 질문을 받는 데에서 자기가 시나리오 분석을 한 거여서 네. 베이스 케이스는 아직도 5,200을 유지를 해요. 지금 주가 수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주가는 안 올라간다. 네. 근데 뭐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느낌상은 보이지만 6천은 가장 모든 이러한 좋은 조건이 충족될 때 6천을 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될 확률이 보통 이제 그 이런 전략가들이 시나리오 분석을 할 때 6천의 시나리오가 높으면 확률을 줘요. 그것이 될 확률은 한 30%다, 40%다. 이제 그런 얘기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 상에서 6천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뭐 거꾸로 밸류업이 잘 되면 5천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천이라는 지수를 강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약간 국내 언론에서는 오보입니다. 되게.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개별 종목 이슈 가운데 아마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충한다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좀 조용한데 조용히 뭔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약간 기업 문화가 좀 틀려요. 근데 애플 같은 데는 웬만하면 스스로 자기가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지 다른 회사를 돈을 많이 주고 인수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아마존은 옛날에 그 제프 베조일 때는 제프 베조가 워낙 그 좀 인색해서 돈 쓰는 걸 싫어해서 공격적인 M&A를 안 했는데 최근에 보면 앤디 제시, 그러니까 새로 CEO가 2, 3년 전에 된 분은 꽤 회사 현금을 지출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고 지금 뭐 AI는 인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구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아마존이 AI 반도체도 만들고 그러지만 지금 뭐 오픈 AI의 대항마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엔스로픽에 작년에 그 한 17억 달러인가 15억 달러인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7억 달러를 한 3조 5천억 되는 돈을 추가로 해서 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근데 엔스로픽이라는 데는 재미있는 게 오픈 AI가 그 AGI라고 이제 하면서 그 약간 그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이제 뭐 그 테슬라 창업자 일론 마스크도 그런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반발을 해서 오픈 AI의 임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니까 내공이 되게 깊은 회사인데 여기에 한 3조 5천억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본격적인 AI의 이제 그 경쟁 대열에 더 참여를 깊이 발을 담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내고했던 딜보다는 딜의 조건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한참 옛날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딜을 했고 약간 배타적인 그런 권리도 좀 얻었는데 아마존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간 좀 뭐 하여간 훨씬 숟가락을 몇 개를 얻는 이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픈 AI도 결국은 회사의 그 지분은 아니지만 회사가 버는 돈의 49%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게 엄청나게 이 컴퓨팅 파워가 되게 필요해서 그 돈이 뭐 수천억, 수조 원씩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되게 이런 그 AI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많이 못 내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부담이 돼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빅테크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엔스로픽이 지금 이제 자금 조달을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펀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이미 약정된 대로 아마존으로부터 27억 달러 한 3조 5천억을 펀딩을 받아서 이 파트너십을 좀 굳건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윈윈인 것 같아요. 아마존도 되게 혜택을 받고 근데 아주 상세한 조건들은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근데 실제 구글도 여기다가 엔스로픽에다가 이제 그 숟가락을 좀 얹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그 컴퓨팅 파워를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거의 베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캐파를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독점적인 계약인데 엔스로픽은
좀 더 그 이후에 계약을 맺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AI에 이제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구글과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구글한테도 지분을 20억 달러까지 지금 이제 아마존은 40억 달러까지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구글은 자체 인하우스로 내부적으로 AI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엔스로픽에도 투자를 해서 실제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다리를 다 같이 거친 그러니까 엔스로픽의 그 상당히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난 한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신규 AI 스타트업들의 자금에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손잡고 그리고 엔트로픽과 아마존이 손잡고 과연 이 AI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픈 AI와 엔트로픽 두 축을 이룬 건데 어느 쪽이 더 무언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구글도 우리가 해죠. 구글도 있지만 이제 뭔가 3파전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나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도 또 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되게 이 AI를 많이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오래 본 사람은 지금 구글이 약간 이렇게 커머셜하고 이런 거가 좀 부족하고 네. 약간 좀 게으르다는 표현은 그러지만 이렇게 자극이 워낙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워낙 내공이 있고 인력이 좋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검색에 좋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거의 뭐 같이 가는 거 아니면 구글이 나중에 더 위너가 되는 게 네. 아닌가. 근데 지금은 아이가 후발주자로 되게 구글이 좀 어려운 상태고 그 CEO인 순다 피차이의 그 경질설도 나올 정도로 네. 최근에 뭐 이러한 그 시연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 공동 창업자인 그 레리 페이지랑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사로 좀 컴백을 해서 공식 타이틀은 있지는 않지만 자극을 주고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구글이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가도 최근에 보면 한 금년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보다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항상 잠재력은 있는 회사다. 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관련한 학계에 있는 연구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구글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는 건 항상 구글의 그런 AI 플랫폼에서 나와서 이거 언제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줄까 싶어가지고 그런 절실함, 긴장감이 조금 없는 건 덜하다.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내에서도 아니면 그다음에 닉케이에서도 이번에 나온 이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최근에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애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요 반독점 관련한 제재 때문에 굉장히 애플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실리콘밸리 전체를 타겟으로 하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이낸셜 타임스 지난주에 이제 제목이었는데 그 결국 이제 그 언론사들이 그 이 꼭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당연히 제일 큰 일면 기사였고 제목이 Apple is going to war. 그러니까 전쟁으로 지금 애플이 전쟁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 그 강한 표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본론을 보면 애플이 생존의 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법무부가 공식적인 소송을 한 게 큰 문제고 그날 애플 주가가 이렇게 하루에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로 4% 빠졌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이후로는 애플 주가가 추가 큰 하락은 안 하고 횡보를 보이는 게 그만큼 애플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애플이 그 독점을 하고 있다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억 개의 애플 디바이스를 팔아서 네. 그것을 바탕으로 애플 서비스는 매출 총이익률이 70%니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앱스토어나 애플 뮤직 스트리밍, 애플 페이 뭐 이런 거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 법대 교수들 얘기를 들으면 정부가 애플의 독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근데 이게 뭐 2, 3년 안에 끝나지도 않을 아주 장기전 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정부가 약간 뭐 선거 앞두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걸 하는 것은. 근데 이 그 실리콘밸리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챌린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팔런티어를 공동 창업했던 피터 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초기
최초의 그 외부 투자가. 그러니까 저커버그랑 되게 친하고 그 페이스북 그 메타의 이사회 멤버기도 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고 이게 그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 그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에도 이게 뇌에 다 박혀 있어요. Competition is for losers. 경쟁이라는 것은 실패하는 기업 경영인들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밸류, 가치를 만들려면 독점하는 사업을 만들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그 경쟁자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책을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약간 하늘색 책,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인데 이제 이분이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보통 이제 그게 마진이 높고 성장이 높으면 당연히 경쟁자들이 신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자들을 인수하거나 죽이는 그런 전략을 해서 독점적으로 가는 게 애플이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런 거고 실제 뭐 구글, 메타 뭐 엔비디아도 다 마켓시어가 적을 땐 50%, 많을 땐 90% 네. 그러면서 30%, 40%, 50%의 마진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 대한 경고장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격도 항상 있죠. 이게 뭐 지금 미국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약간 그 이 빅테크의 그 창업자들을 좀 공격을 하고 의회에 부르고 뭐 야단치고 이제 그러는 것들도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진 정부가 않겠지만 심각한 도전이고 우리의 그 비즈니스 모델, 기업 철학에 대한 그런 그 경고장이니까 상당히 그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호사들이 바쁘겠죠. 이제. 과연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향후에 실적을 갉아먹는 요인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데 또 타개야 뭔가 정책이나 새로운 것을 발표를 해야지 요것을 또 뛰어넘는 성장을 보일 거 아닙니까? 애플이 빨리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요. 주주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극이 돼서 뭔가 네. 좀 열심히 할 거예요. 되게. 자 마지막으로 엘리엇 제임스 앤더스가 스코티시 모기지 제가 이 기업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스코티시 모기지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엘리엇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최도의 행동주의 펀드고 일본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네. 일본의 밸류업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국내에 그 한국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거버넌스 랭킹도 매기는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어소시에이션이 지금 팀이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거래소 금융위 정부 부처 다 다니고 그다음에 기업들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를 한 20명 이상 그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초대형 뭐 펀드들, 네. 연금 펀드, 뭐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되게 한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엇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테슬라랑 아마존의 가장 초기 투자가가 그 마틴 커리라고 이제 에딘버러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가 운영하는 펀드가 영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게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게 영어 이니셜로 하면 SMIT.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한 40조 원까지 가고 왜냐하면 뭐 테슬라를 여기 지분이 한동안 8% 들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비중을 계속 줄여갔고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 들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가 이제 그 2022년에 테크의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최근에 1년 사이에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주가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안 보이고 저평가돼 있다고 저도 보입니다. 왜냐 그 잘 운영하던 데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엇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펀드의 세계, 특히 헤지 펀드라는 것은 서로 공격을 할 정도로 맹수들이 서로 공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되게 그럴 정도로 어떠한 상대 펀드 그 자산운용사건 펀드건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 회사 고평가되어 있으면 그거를 공매도 치기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너무 저평가되면 지분을 사서 인게이지먼트 회사한테 뭐 적대적인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엘리엇이 며칠 전에 공시를 했어요. 우리가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건 펀드가 이제 런던에 상장돼 있으니까 지분을 5% 이상 취득을 해서 이제 5% 룰이 있어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 월가랑 그 영국에서는 되게 화제였어요. 근데 아이러닉한 건지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엇이 공시하기 일주일 전에
이 스코티시 모기지 이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SMIT가 자기 그 시총의 한 6, 7% 되는 것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투자가와 이 펀드 사이에는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는 이제 5%가 넘으면 하지만 네.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지분이 커지면서 회사랑 미팅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아마 부담을 느껴서 SMIT가 스스로 알아서 특히 근데 뭐 아마 이사회가 자기 회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하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니까 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강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영국 사람인데 미국 그 실리콘밸리 빅테크 투자의 가장 그 행동 대장 제일 앞서 있던 사람이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여기 뭐 빅테크 잘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대표 펀드 매니저 이 펀드를 하면서 테슬라 지분을 초기에 $10 미만에 뭐 8%를 사고 아마존을 초기에 투자하고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었는데 이분이 한 10몇 년 하면서 이제 지쳐서 나이도 60대 중반이어서 은퇴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하고 나서 펀드의 성과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군이 없는 부대 같이 되니까 이 그 펀드가 이제 그 NAV 대비 디스카운트 왜냐하면 이런 그 폐쇄 펀드들은 NAV 대비 프리미엄에 거래될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아마 이제 장군이 없는 부대니까 엘리엇이 아마 이제 공격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약간 이 빅테크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플레이인데 싸게 저평가되게 그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소각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야 이렇게 참 이 세계는 무섭구나 이제 네. 그런 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장군이 없는 부대에 있는 SMIT를 엘리엇이 공격이라는 표현 써도 되는 건가요? 공격보다는 인게이지멘트. 네. 대화를 좀 한다. 뭔가 대화를 근데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선택을 한다.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네. 합니다. 물론 그 말에는 독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엇이 그 스코트 모기지를 왜 인수를 했을까? 최근에 그 인수한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금요일 시간 꽉 채워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